유비가 형주 남군을 차지하고 정략전을 통해서 형주 지방의 세력을 다지고 있을 때 비록 적벽대전에서 졌지만 조조는 이 형주만큼은 못 돼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관중만큼 중요한 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중을 자기 세력권을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쳐들어간 게 관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동관 그리고 위남 전투라고 해요. 조조는 살아가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곳에서도 목숨을 잃을 뻔해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조조가 허창에서 군대를 끌고 관중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관중을 지키고 있었던 한수와 마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빌려달라 한 거예요. 니네들을 우리가 평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관중을 내 땅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전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중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거의 30년 동안 홀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한중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길을 비켜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도 멸객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서고에 객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뭐 길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관중을 먹기 위해서 핑계를 댄 거죠. 자, 그래서 관중 지방을 결국은 공략을 해 가는데 관중은 이 지리적으로 외적을 막아내기 좋은 곳에 있어요. 여기 동쪽을 막으면 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 동관, 서관, 그래서 함곡관, 그러니까 동관과 함곡관이 비슷한 데 있는데 동관을 딱 막으면 동쪽에는 군대가 못 들어오는 여기 파란색 있는 게 황하거든요. 황하고 그 밑에 있는 게 진령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만 딱 막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관에서 한수와 마초 군대가 지키고 여기를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를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조는 황하를 3번이나 건너요. 그때 목숨을 잃을 뻔한 거죠. 처음에는 동관에서 한참 싸우다가 여기서 황하를 건널 때 이 한수 군대를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때 수염을 자르고 도망을 치면서 이 포판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또 포판진에서 황하를 또 한 번 건너고 거기서 황하 옆에 파란색이 위수거든요. 위수를 건너가지고 위남이라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마초 군대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수와 마초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로 협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이걸 흔히 반간계라고 하죠. 반간계를 써가지고 한수와 마초를 잡는 이게 바로 동관 위남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도 죽고요. 마초는 좀 젊었어요. 그래서 마초는 나중에 한중으로 가가지고 장로의 투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유비한테 투항을 하죠. 마초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조조가 관중까지 자기 세력을 했던 사이에 자, 형주를 어느 정도 다졌죠. 오나라와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럴 때 유비는 익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아내게 됩니다. 제갈량이 말한 천하삼분직에 의하면 형주와 익주를 차지한 다음에 두 갈래로 하나는 한중으로 하나는 형주에서 허창으로 나가면 10년 만에 대합을 이룰 것이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익주라고 하는 천혜 땅을 먹기 위해서 형주에서 출발했던 거죠.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방통, 황충과 함께 익주를 갑니다. 그리고 제갈량, 관우, 장비, 조우는 형주를 수비하죠. 그러니까 형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주를 수비하게 남겨놓고 형주에서 함께하기 시작했던 황충, 또 방통과 익주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익주를 얻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법정과 장송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법정과 장송은 원래 유장이 이 익주로 들어갈 때 따라간 사람이죠. 원래 그 익주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인이에요. 여기 그 유장의 아버지 유원과 함께 이 익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벼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원이 죽고 유장이 이곳에 이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장을 딱 보니 이 사람은 도대체
야망도 없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멧돼지 두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깥에서 이 익주로 들어왔는데 이대로 편안하게 출근 퇴근하면서 관료로 살기에는 너무 앞이 어둡다. 그래서 뭔가 묘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유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익주의 주인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결국은 이 내부인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익주라는 것이 유비한테 넘어가는 데는 계기가 된 거고요. 당시에는 천하를 두고 쟁패를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머무르면 결국은 답이 없죠. 그 밑에 있는 여러 관료들은 뭐예요? 내가 익주의 수장, 유장 밑에 그냥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관료로 있으려고 내가 여기 있나? 일어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과 장송이라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유비란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익주를 먹게 함으로써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때가 됐던 거죠. 자, 그때 유비와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방통이죠. 근데 방통도 주처럼 명이 짧아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인물이죠. 익주를 공략을 할 때 익주의 수도였던 성도를 쳐들어가다가 낙봉파라고 하는 봉추가 떨어졌다고 하는 봉추가 떨어진 그 언덕, 화살 맞아 죽은 그곳에서 적이 쏜 화살에 죽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 봉추가 죽은 이유를 이 정로마한테 뒤집어 씌우죠. 앞에 시간에 정로마 얘기를 했었죠. 정로마를 전쟁터에서 구하게 됐는데 정로마의 눈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인을 해칠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비는 해치지 못하고 결국은 봉추를 해쳤다. 그래가지고 여기 방통의 사당에 가보면 이렇게 정로마에다가 붉은 줄을 깨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한테 이제 이 방통의 죽음을 뒤집어 씌운 거죠. 여기 방통의 무덤이 여기 낙봉파에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사원인데 호가 사원인데 방사원의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통이라고 하는 좀 운 없는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운이 없다. 아니면 이 소설의 작가들이 방통이라는 사람을 좀 되게 못생긴 걸 그렸거든요. 과연 정말로 방통을 못생겼을까? 기왕이면 좀 못생긴 사람이라도 좀 잘생기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건데 방통은 정말 못생기긴 했나 봐요.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은 정말 황제 중에 못생기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래 주원장은 도적의 대장이었거든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땡땡이 죽이기도 했었고 도적 때 장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명나라를 세웠던 사람인데 실제 용안, 황제 얼굴인가 용안은 되게 못생겼는데 우리가 보는 주원장의 모습은 되게 근엄하고 멋있게 생겼죠. 높은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하는 건데 과연 방통은 못생겼을까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키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유비는 7척 5촌이었다. 근데 그 척과 촌, 이거의 사이즈는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대마다 과연 척은 얼마냐. 그러니까 치라고 하는 흔히 이 엄지손가락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다. 척은 23cm, 유비가 7척 5촌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대략 17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비는 174이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평균 키가 조조 정도가 평균이었을 거예요. 조조가 7척인데 이게 161, 이 정도가 아마 평균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비는 꽤 큰 사람이었죠. 근데 제갈량은 8척이라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라고 하는 역사가가 제갈량은 8척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갈량 184니까 제갈량은 정말 엄청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물론 이 진수라고 하는 역사가가 제갈량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갈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뭐 같은 나라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진수가 쓴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은 되게 키 큰 사람이었다. 근데 장비와 관우의 키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소설에만 나옵니다. 근데 관우는 9척이다. 9척이면 거의 2m가 넘어요.
그리고 장비는 8척이니까 또 여긴 184잖아요. 아마 9척, 8척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뭐 키를 쟀겠어요. 대략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관우와 장비 제갈량은 꽤 큰 사람들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조조가 평균이었고, 주위도 꽤 칼을 잘 다루는 장수였던 건 분명하다. 근데 방통은 그러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 한번 보죠. 제갈량은 어려서 출중한 재주와 영패의 기량을 갖추고 키가 8척에 용모가 매우 훌륭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남다르게 여겼다. 그렇다는 거죠. 키가 크고 재주도 있고 용모도 훌륭하고 대단했다. 그러니까 진수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 방통은 어려서 투박하고 둔하여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못생겼다고는 안 했는데 투박하고 둔했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평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원소라는 사람은 용모와 자태가 뛰어나고 위험 있어 많은 선비들이 그에게 귀부하였다. 유표는 키가 8척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다. 조우는 신장이 8척에 풍채는 크고 늠름했다. 주유는 건강하고 자태와 용모가 빼어났다. 순욱은 용모가 뛰어났고 조용은 배가 커서 아무 것이나 잘 먹는 대식 같다. 태사자는 키가 7척 7촌에 수염이 아름다웠고 긴 팔에 활을 잘 써 백발백중이었다. 태사자는 오나라의 장수죠.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표현한 거야. 키가 큰 사람 키가 크다 했고. 근데 방통은 어려서 투박하고 둔했다고 하니까 저 못생겼던 게 분명하죠. 거기다 또 운까지 안 좋았으니 뭐 주인공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비가 익주를 차지합니다. 법종과 진성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은 유비를 익주로 끌어들였고 주장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비라고 하는 이 집안 좋은 사람을 끌어다가 바로 한중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골치 아픈 여기를 막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나라가 위험하다. 그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유비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일종의 호랑이 새끼를 들여온 거예요. 근데 익주라고 하는 땅은 밖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험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아주 장강의 물길을 타고 쉽게 들어온 거예요. 그 유비는. 그리고 뭐 여기는 워낙 그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무슨 그 군사를 많이 방어 군사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비가 한중을 공격한다는 핑계하에 군사를 확보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유장을 공격해서 익주를 차지하게 된 거죠. 결국은 유비가 익주를 찾아 딱 보니 결국 유비가 봐도 저 한중이라는 곳이 좀 골치 아픈 곳이에요. 그 한중이라는 땅은 장수라고 하는 사람의 영역이었어요. 주의 목구멍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곳을 뭔가 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익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원이 한중에다가 장로란 사람을 파견을 해요. 그때까지 사이가 좋았죠. 근데 장로가 한중을 가가지고 장수를 죽이고 그곳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엔 뭐가 있었냐면 장수란 사람이 창업한 오두미도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는 도교의 출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건군이 시작을 했던 태평도와 비슷한 이런 종교단체가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란 사람이 원래 시작을 했는데 장로가 거길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제가 보기엔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장릉인데 장릉이란 사람이 사천성 수도인 성도 근처에서 오두미도를 창실했고 그 사람이 천사다. 그래서 아버지 장형으로 내려왔고 자기가 장형의 아들이면서 계사다라는 식으로 오두미도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두미도가 뭐냐면 5대박의 곡식을 바치면 병을 고쳐줘. 종교라는 건요, 사실 병 고쳐주는 게 가장 마음을 열기 제일 좋은 거예요. 종교가 그런 식으로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두미도라고 하는 도교의 원천이 출발을 하게 되죠. 이 오두미도 나중에 이제 이 도교로 발전하는데 이 장씨 가문이 대대로 이 천사가 돼요. 그 신적 존재죠, 거의. 거기에 장형, 장로, 그 다음에 쭉 이어져 장씨만이 여기 천사가 되는 그런 종교로 나중에 당나라 시대로 계속, 송나라 시대로 계속 바뀌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도교라는 것이, 이 사천성의 청성산을 그 출발점으로 하죠. 여기, 사천성 성도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 역사 유적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성산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도강원이라고 하는 수를 다룬 보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 시절에 그
도강원을 가지고 성도 평원을 다스려 가지고 사천성이 부유하게 만든, 그리고 제갈량도 사실 그걸 많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 사천성의 청성산에 출발한 오두미도가 여기 한중 지방에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교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한중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뭐 이렇게 땅이 크지도 않으면서 익주의 목구멍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패권을 차지하면 익주를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두고 치열하게 쟁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맨 먼저 차지했던 사람은 장수, 그 다음에 장로죠. 장로가 여기를 한 거의 30여 년, 한 27년 정도 여기를 완전히 평화로운 땅으로 이제 살아요. 그러다가 조조가 요 위에 이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 강이인데 여기 이제 위수란 말이에요. 위수 중간에 장안 있죠. 장안을 차지하죠. 관중지방을 차지한 다음에 조조가 익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한중인 거죠. 요 한중을 먼저 와서 차지합니다. 차지했다가 유비가 여기를 또 공격을 해서 또 차지해요. 조조가 물러납니다. 물러났다가 조조가 다시 이곳을 와서 이제 한창 싸워요. 그게 바로 조조와 유비의 한중 쟁투입니다. 근데 한중과 이 관중 사이에는 길이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니냐? 계곡에, 그냥 강이 계곡인데 계곡 옆에 절벽에 잔도를 놔가지고 길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잔도로 되어 있는 길이 몇 개 있었는데 맨 오른쪽부터 좌우도, 당락도, 포야도, 기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관중과 한중 사이에는 이런 잔도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이 잔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한중이라는 곳은 조조 입장에서는 계륵과 같은 곳이었어요. 계륵이라고 그랬어요. 왜 계륵일까요? 계륵은 닭갈비. 닭갈비는 있기는 있는데 먹기는 어려운. 그렇다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뱉자니 아까운. 이런 게 계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중은 땅이 넓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곳이에요. 왜 그러면 조조 입장에서 계륵이었냐? 이 지도를 쭉 보시면 여기 업도, 낙양, 이렇게 평원지대가 있죠? 이게 흔히 중원이라고 부른 곳이에요. 자, 중원이라는 곳을 조조가 이미 다 차지했죠. 이제 서쪽으로 황하를 타고 쭉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관중이 있죠. 분지가 있죠. 관중 분지가 있죠. 관중 분지에서 이 진령산맥을 넘으면 한중이 있단 말이에요. 저 한중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조가 싸우다 보니까 도대체 이놈의 땅은 싸우기도 힘들고 말 타고 뭔가 할 만한 곳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계륵이구나, 계륵이라고 한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계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 요 사천을 먹기 위해서는 한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